현재의 소득 기준에서 한 20 내지 10%씩 이렇게 올려서 이제 과거의 기준보다 조금 더 소득이 나오더라도 공공임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을 늘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제 근로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분들도 이제 공공임대 아니면 전세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득 기준을 최대한 20%까지 과거보다는 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기보다는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 거예요. 1인 가구는 중간 132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월급 기준이고요. 2인 가구는 219만 원에서 263만 원까지로 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오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참 저희도 전해드리면서 이게 한 번에 착착 정리가 되면 좋은데 워낙 많긴 합니다. 대신 저희가 질문 주시면 그때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소화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 46분) 교통정보입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남공주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는데요. 여파로 부근에서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천터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도 모두 끝났고요. 이 전후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다시 군포에서 부곡, 또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새마을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으니까 이 구간 각별히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 정체고요. 시구간 진입해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사이 정체고요. 동탄 분기점에서 오산 나들목까지도 2km 정도 밀립니다. 청주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으니까 사고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 정체고, 또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질문 몇 개 소화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떤 집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좋은데 종류도 되게 많고 이 자격 조건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 정보 어플이 있습니다. 마이홈, 여기 들어가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하면 가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어요. 지금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 따져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따져볼까? 예,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가상화폐잖아요.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것이 요즘에 규제가 너무 정부 규제가 심해졌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가상자산을 규정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정부가 어떤 규제를 왜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 이름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암호화폐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는 게 이제 기술을 다루는 분들의 주장인데 가상자산, 이 버추얼 에셋은 송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얘기를 했고요.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랑 다르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안 들어가서 도토리 같은 게 가상화폐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일단 우리 수석위원님이 준비해 오신 그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통일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회계 기준은 가상자산으로 통일이 됐고요.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 법정 용어 모두 가상자산이라고 통일이 됐고요. 그래서 좀 화폐적 가치는 교환 가치인데 교환 가치는 사실상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도 없기 때문에 국제 기준이나 정부 공식 법정 용어인 가상자산으로 이제부터는 통일해서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여태까지 최근 한 5년 정도 들어왔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올해 들어 갑자기 증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증가해서 규제가 많이 심해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9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부 다 폐쇄한다. 그래서 이거 등록하지 않을 그런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쩌면 9월부터는 아예 이제 거래 자체가 자기 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새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신 분이 대략 270만 명이고요. 10명 중에 6명 이상이 20, 30대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투자자들이 대략 157만 명이라고 하니까 올해 들어서 이 시장이 얼마나 불타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언론마다 이 시장이나 정부의 입장을 보도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른 그렇죠. 모양이에요.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떤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떤 미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것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대체 언제부터 이게 규제가 생겼냐, 아니면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고 있냐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특별한 규제 자체도 안 하고 있고 특별한 대응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단지 어떤 국제 기준에 맞춰서 국제 협회가 권고하는 것만 그냥 소극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올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되니까 이제 9월 달에 폐쇄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국제 자금세탁 방지 위원회가 있어요. 조직이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국제 마약이나 대테러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을 이제 가상자산을 입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누가 입금하고 누가 출금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규정하자. 거래자 정보를 실명으로 드러내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마약이나 대테러에 쓰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 피해 같은 것들 생각하면 그때 가상자산을 입금하라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 단체가 이 입출금을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내렸고, 우리가 그것을 탈취할 수는 없잖아요. 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따르기 위해서 작년에 이미 예정됐습니다. 작년 초에 입출금의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사용을 그 전에 작년 3월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은 올해 3월에 정부가 특근법이라고 해서 특정 금융정보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6개월 유예 뒤 9월 23일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9월부터 거래소를 폐쇄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죠? 예, 폐쇄한 것은 아니고 일단 자기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통 돈세탁 방지법이라고도 쉽게 말하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 특급법인데, 그래서 이 실명 거래가 안 되면은 더 이상 거기서 거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빨리 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거래하는 개인이 아니고요. 거래소가 실명을 통해서 은행 계좌를 트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소의 운영을 중지하게 하는데, 은행에게 그 거래소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평가해서 실명 거래 계좌를 터줄지 말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거래소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한 20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위 4개 업체에서 전체의 90%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사실 문을 닫는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크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입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 은행 같은 금융기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 자산,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이랑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은행 계좌를 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이 얼마나 협조를 해줘야 되느냐가 관건인 거죠. 네, 일단 이게 이런 책임 은행에게 물리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결국 정부가 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숨은 뜻은 사실은 그 평가에서 리스크를
같이 지기 어려우면 웬만하면 위험한 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내심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공방 같이 지켜보고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증시 다녀오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시장 어떻습니까?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지수는 0.5%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는 도중에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0.28%, 0.3% 정도 하락하는 등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삼성가의 상속 계획이 나와서 삼성가에 대한 그 뭐 전망, 불안하다 이런 반응도 좀 있었는데 오늘 삼성 관련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이 이제 추이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삼성 SDI라든지 뭐 이런